여러분, 2026년 주식 시장 보셨나요? 코스피는 꿈의 고지를 넘어섰고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그야말로 기록적인 불장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코스피는 4,900선에서 출발해 한때 4,920선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새해 들어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할 경우 코스피 사상 연속 일수 상승 공동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고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코스닥 역시 980대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죠. 미국 증시가 마틴 루서 킹데이로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개인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지탱했고 특히 현대차는 로보틱스 사업 기대감에 급등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은 잠시 숨을 골랐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이처럼 주식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투자자들의 환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활활 타오르는 주식 시장의 불꽃이 화면 밖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밖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점심 한 끼 10,000원으로 부족한 건 옛날 일이 됐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 결국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물가 상승 압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의 급등은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죠. 폐업한 상가들은 늘어나고 임대 문의는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주식 시장은 축제인데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끝도 없이 오르는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은 활기를 잃었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계층에게 그 온기가 퍼져나간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2026년의 현실은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주식 시장의 화랑이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기묘한 현상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 구조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불장의 성격에 있습니다. 2026년의 상승장은 과거처럼 모든 기업이 골고루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AI, 로봇, 첨단 반도체 등 특정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죠. 2026년 CES에서 로봇 기술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부를 쌌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최첨단 공장에서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술 기업들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 성장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 하나가 세워지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었고 그들의 소득은 다시 내수 시장으로 흘러들어 경제 전체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 기업의 성장은 주로 기술 혁신과 효율성에 기반하며 대규모 인력 채용보다는 자동화와 소수 정예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나 특정 AI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과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온기가 과거처럼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챗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은
고객 응대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고 있고, 제조 현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빠르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과 키오스크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새로운 고용 창출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돌아가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등 주요 기술 업종의 주가는 올랐지만 제조업 전반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이 고용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첨단 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이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며 구조조정의 칼날은 늘 가장 약한 곳부터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과 일자리는 위태로운 디커플링, 즉 경제적 양극화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부는 점점 더 소수의 혁신 기업과 그 주주들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자형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숫자의 착시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의 힘은 예전만 못합니다. 2026년 1월 21원 달러 환율은 1474.5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즉, 내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감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식료품의 양과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단순히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돈이 그만큼 힘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는 마치 눈속임과 같아서 명목 소득은 늘어나지 않거나 소폭 증가하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생활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 지수가 2025년 12월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업들이 생산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물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역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의 불안정성 속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은 일부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지켜냈지만 가진 것이 현금과 노동력뿐인 서민들은 앉아서 재산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 소득이 없는 노동자 계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저축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됩니다. 주식 전광판이 빨간색으로 빛날 때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 고기 한 근, 채소 한 당 가격도 똑같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겁니다.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가치 하락이 곧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주식 시장의 숫자는 성장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주식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나 기업의 미래 가치를 먹고 자라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현재의 이자 부담에 짓눌려 있습니다. 환율 방어와 물가 조절을 위해 유지되는 고금리는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 지수를 발표하며 여전히 높은 물가 압력을 시사했고, 이는 곧 고금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생활, 자금 대출 등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고금리는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파산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챙기거나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얻지만 일반 서민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칩니다. 고금리 때문에 주거비 부담은 나날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자는 더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4.5원에 출발하며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지만 개별 가계와 자영업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서민 경제라는 무대 장치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고금리는 기업의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 역시 고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이며, 이는 연쇄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세상이 망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가치 하락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자산시장, 즉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에 발을 들여 인플레이션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자산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이라는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I와 로봇 관련주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다만 투자에 앞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충분한 학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 시대라면 내가 기업이 되거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코딩, 데이터 분석, AI 활용 능력 등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 학습의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등 소프트 스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금융 문해력을 높여 복잡한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2026년의 경제는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불장해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태워버릴 불씨가 될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특히 부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불필요한 대출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과도한 부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는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부채 관리의 일환입니다. 빚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현명하게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풍요와 서민 경제의 빈곤. 이 잔인한 공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불장이 여러분의 삶까지 밝혀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화려한 숫자들이 모든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의 이면에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괴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6년의 경제는 단순히 주식 지수로만 평가될 수 없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경제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변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대처 능력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2026년의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